원전 오염수 방출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 여론을 조작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일본입니다. 이미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화하고 무조건 아무 문제 없다 라는 여론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53억 원을 배정했고 이런 선전선동 홍보 비용을 뿌린 효과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20일 뜬금없이 IAEA 사무총장까지 나섭니다. 일본 정부의 막 나가는 선전선동 홍보 전략이 가관입니다. 일본 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 처리 탱크는 22년 가을경이면 수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실제로 방출하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경에 최종 발표를 하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2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양 방출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대도 심했지만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강력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일본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악화된 여론을 바꾸어보겠다고 돈으로 선전선동 홍보비를 책정하고 분위기 반전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15일 경제산업성이 2020년 제3차 보정 예산안에 오염수 처리 홍보 비용으로 5억엔 약 53억 원을 책정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게 되면 풍문 피해가 심해진다고 반대를 하니까 악영향이 없다 라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방출해도 외국에서는 수입 제한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 풍문 피해 때문에 피해를 걱정하는 주민이 많은데 유튜브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이제 큰일 난다 라는 소문은 거짓말이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 풍문 피해라는 말도 일본 정부가 만든 말이기도 한데 실제 후쿠시마현 주민들은 실제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풍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헛소문을 악용하는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하면서 국제적인 풍문을 만들어내는 나쁜 나라이다 라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이것을 믿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 일본 국민들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잘 먹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판매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도쿄전력홀딩스의 오쿠라 마코토 상무는 후쿠시마 부흥 본사 대표의 자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풍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배상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부흥 본사는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와 판매 촉진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쿠라 마코토는 폐로 작업을 하는데 약 40년 가까이 걸린다. 그때까지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해나가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 10년으로 정한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다음 종합특별사업계획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힐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오염수 방출을 하기 전에는 입에 나오는 대로 많은 약속을 큰소리치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불안해서 먹지도 않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40년 동안 꾸준히 홍보를 하면 대박 잘 팔릴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17일에는 자민당 회의에서 해양 방출이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19일에는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후쿠시마현을 방문해서 더 이상 오염수 처리를 미룰 수 없다.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위험하다며 풍문 피해를 걱정하는 현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기업 유치의 거점이 될 복합시설인 산업교류센터도 방문해서 후쿠시마현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후쿠시마 혁신복합단지 구상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선전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돈도 주고 지역에도 돈을 뿌릴 테니 잘 생각해봐라 라는 식입니다.
혹시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잘 안 팔리더라도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다른 수입원이 생기면 곧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라고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도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런 선전선동 비용으로 홍보비 5억엔 약 53억 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일에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이제 IAEA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선전선동을 하도록 홍보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했던 라파엘 그로시가 또 나선 것입니다. 지난 2월에도 일본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 라며 전 세계 원전에서 해양 방류는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국내 주민들뿐 아니라 외국까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방출을 무책임하게 지지했다고 해서 큰 비난을 받았던 라파엘 그로시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교도통신이 오스트리아의 본부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역시 문제없다, 관행이다, 일상적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추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데 국제감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파견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하고 형식적인 감시 조직까지 지원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수차에 걸쳐서 일본의 주장대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 방출하는 것과 동일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게도 일본의 오염수에 대한 정보와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공동으로 공개 검증하자 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전에 기본 정보라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입니다. 이렇게 숨겨야 하는 것은 통제하면서 숨기고 돈으로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설마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뒤로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돈으로 밀어붙이는 선전선동 홍보에 주연으로 딱 맞춰 등장을 해주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일까요? 세계 최초로 주사바늘이 없는 주사기를 상용화한 국내 벤처기업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에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기기 벤처인 JSK바이오메드가 주인공이다. 이 회사가 상용화에 성공한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 미라젯은 레이저를 활용해 초당 40회를 분사할 정도로 속도가 빨라 환자가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진우 JSK바이오메드 대표는 지난 2월 식약처로부터 주사바늘이 없는 주사기인 미라젯에 대한 최종 인허가를 획득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가 개발한 미라젯은 주사바늘이 없어 주사기를 사용해도 피부 손상이 거의 없다는 게 강점이다. 레이저로 노즐 안에 있는 물의 압력을 높여 약물을 피하 속으로 주입하는 원리를 이용한 혁신적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전 대표는 주사바늘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주사바늘이 없는 미라젯은 완벽한 대체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사기를 대체하는 국내 시장 규모만 최소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는 환자 비중이 한국에서는 별다른 통계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70%에 이른다는 게 전 대표의 설명이다.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에 대한 세계 시장 규모는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 최근 JSK바이오메드의 미라젯 제품을 첫 번째로 도입한 곳은 서울 강남에서 대표적 피부과 병원으로 손꼽히는 모델로 피부과다. 이 피부과는 약 2달간 피부과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임상 테스트를 거쳐 미라젯의 효과를 확인한 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미라젯은 레이저 본체와 일회용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당 가격은 7천만 원에 달한다. 서구일 모델로 피부과 원장은 아늘이 있는 주사기로 피부 시술을 하면 대개 얼굴에 멍이 들어 한 달가량 없어지지 않는데 미라젯을 사용해보니 멍이 전혀 생기지 않아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여기에 주사 바늘로 인해 생겨나는 상처가 없어 시술 후 회복이 빠르다고 했다. 서 원장은 주사 바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피부 시술을 받지 않는 환자가 10명 가운데 9명에 달할 정도라며 주사 바늘 없는 주사기가 등장했으니 최소한 이 9명 가운데 3명 이상은 부담없이 시술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부터 미라젯의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 JSK 바이오메드는 특히 피부 및 미용 전문 병의원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보톡스나 필라 등 피부 미용에 관련한 시술을 하는 데 있어 주사 바늘이 없는 미라젯 제품은 크게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 에스칼라피온과 유럽 시장에 대한 판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앞두고 있다. 대형 미용 의료기기 유통업체 3곳과는 전국 총판권에 대한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제품 출시 첫 해인 올해는 피부과 병의원 30여 곳에 미라젯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소형화된 주사 바늘 없는 주사기로 제품을 확대해 시장을 넓혀나간다는 게 이 회사 방침이다. 이 회사는 충북옥천에 연간 3만 개 이상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전 대표는 주사 바늘 없는 주사기는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어서 이렇다 할 경쟁 제품이 없다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 미라젯을 기반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다이텍 연구원이 국내 스타트업 패브릭 타임과 함께 병원 방호복에 쓰이는 식물 원단을 미국 뉴욕주에 있는 병원복 제작 기업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이어 방호복 소재도 국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원단 수출은 미국 뉴욕주 병원복 제작업체에서 국내 원단 판매 플랫폼 운영사인 패브릭 타임 측에서 급히 원단 개발을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패브릭 타임은 동대문 원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온라인 플랫폼 스와치온을 통해 해외 패션 디자이너에게 판매하는 2017년생 스타트업이다. 이 기업은 미주와 유럽 등 58개국 해외 패션 디자이너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다이텍 연구원을 통해 폴리에스터 소재의 보호 코팅 가공을 더한 대체 소재를 개발, 계약에서 납품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은 속도전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다이텍 측은 일찍이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관리에 투자해온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혈액 침투성 보호 코팅 원단으로 레벨 4 테스트를 통과해 음압병동용 방호복 소재로 쓰일 수 있는 미국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대체 원단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이텍은 지난 2013년 섬유소재 종합 솔루션 센터를 개관했다. 이곳을 통해 소재 정보 은행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소재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체 소재의 결과물 성능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이텍 관계자는 이 덕분에 국내 섬유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체 소재 샘플을 제작할 필요가 없었고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다이텍은 50만 여드 상당의 이번 1차 납품을 시작으로 K-방호복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2차 물량 납품 계약도 진행 중인데 1차보다 물량이 1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 소재는 대구 지역 제직업체와 염색가공업체 각 한 곳을 통해 생산 중인 가운데 향후 주문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이텍은 국내 기업 공동 생산 납품도 검토 중이다.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도 방호복 대체 소재를 찾아내 국내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브릭 타임의 스와치온 플랫폼으로 비대면 수출이 가능해 기대를 걸고 있다. 이도현 다이텍 기획본부장은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가 해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 납품된 것에 병원복 원단도 해외에서 먼저 한국에 요청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며 방호복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의료용품 소재에 대한 추가 개발도 기업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사이타마 현내 5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후 자택에서 숨졌다. 병상이 없어 자택 대기 중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할 곳이 없었다. 결국 자택에서 대기하다 증상이 악화돼 21일 사망했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이를 23일 알렸다. 현지 보건소는 병상이 없어 그를 거둘 수 없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전화 정도만 매일 할 뿐이었다. 남성은 사망 전날 보건소에 몸 상태 악화를 호소했지만 증상의 긴급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이타마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정보를 파악했으며 급변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며 사망일인 21일에는 입원시킬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자택 대기하다 숨진 남성의 사례는 일본 내 병상 부족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인 사이마타현에선 병상이 부족해 21일까지 감염이 확인된 686명 중 절반 이상인 349명이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이마저도 불완전한 통계로 코로나19 감염자 중 자택 대기자나 병원 밖 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